자, 우리 두 번째 과천외고 교과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아마 여기 사회 집단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선생님 자료를 놓고 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차피 뭐 이제 이 화면 갖고 해도 되니까 일단은 요거 집단과 관련된 거 어디냐면 68페이지. 선생님 얼굴 봤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68페이지부터 선생님 보니까 우리 두 번째 A 선생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자 91페이지까지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시간을 아마 줄 거예요. 15분.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같이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일단 화면 잠깐 정지 좀 해놓고 나머지 사회 집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회 집단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사회 집단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두 명 이상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집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관객과 우리 관중은 여러분들 집단이 아니에요. 이거 예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예문 나왔지만 뭐 관람객은 사회집단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집단의 종류를 한번 보면 가나는 사회집단이지만 다는 집단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뭐가 없냐면 소속감도 없고 상호작용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를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해당되는 거. 그래서 사회집단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놔야 돼요. 접촉 방식에 따라 1, 2차. 자, 그래서 1차 집단은 대면 접촉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분들 원초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게 가족이나 또래 집단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래 집단의 예문은 좀 적어 놓을게요. 얘는 아마 우리 평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어릴 적 동네 친구들이다. 뭐 이런 말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 2차 집단은 또 형식적이죠. 어떤 수단. 그래서 회사나 정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족은 1차, 회사는 2차 집단이다.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여러분들 좀 확인해요. 2차 집단이 1차 집단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되게 친밀한 거. 왜냐면 회사 내 낚시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니까 그건 1차 집단의 성격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동아리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 동아리도 2차 집단이면서 1차 집단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니까 좀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공동하고 이익사회를 보면 여러분들 얘 분류 기준 확인하세요. 결합의지. 그래서 공동사회를 다른 말로 공동체, 결합사회, 이익사회를 결사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주로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가족. 그 다음에 이익사회에 해당되는 건 뭐 학교, 회사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소속감. 이것도 분류 기준이에요. 내 집단, 내 집단인데 일단은 우리 어떠냐면 이거예요. 자신 소속돼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이게 내 집단이죠. 우리 집단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근데 이질감 느끼는 외 집단을 그들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단을 통해서 어떤 정체감 이런 것도 형성이 되지만 이런 거 있어요. 내 집단이 어떠냐면 너무 강하면 뭐 갈등을 또 빚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우리 상대적이다 여기까지. 왜냐면 이게 우리 학급별 축구가 열리면 우리 반은 내 집단이죠. 근데 학교별 대항전이 열리면 우리 학교 애들 전체는 또 내 집단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일단은 요 자료 갖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공동과 이익사회 분류하는 거.
그래서 명동천 친한 친구들의 공동사회,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중학교, 그 다음에 문예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준거 집단이 있는데 준거 집단은 어떤 기준이 되는 집단. 그래서 일단 준거 집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 아, 나 이 사람처럼 돼야지. 긍정적이죠. 아, 나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이게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 일치하면 만족감이에요. 알았죠? 근데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사회 조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자, 모든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속한다. 모든 사회 집단의 조직인 건 아니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범위가 사회 조직보다 사회 집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 조직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와 관련된 거는 공식과 비공식 조직, 요걸 좀 나눠 놓을게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은 여러분들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 비공식 조직은 학교 내 동아리. 요거. 그래서 일단은 회사 내 축구 동호회나 동문회 이런 것들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순기능은 어떠냐면 뭐 사기증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뭐 이런 것들 비공식 조직에 또 우리 어떠냐면 단점에도 해당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결 문제가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만약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결 문제에서 아마 하나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 공부할 때 아마 그림을 그려줬을 거예요. 자, 자결.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공식 조직. 그 다음 비공식 조직.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이익사회다. 그럼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결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 이익집단, 친목집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두 가지씩 좀 기억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 보면 여기에 공식에 해당되는 거는 학교, 회사. 얘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학교, 총동창회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건 팬클럽, 그 다음 바다낚시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이런 게 있었죠.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학교 동아리, 그 다음에 회사 동아리,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게 또 향후회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요 밖에 벗어난 건 공동사회라고 하는데 공동사회는 가족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결은 공식일 수도 있고 비공식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공식이면서 자결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회사 내 존재하는 거는 비공식의 자결이 해당되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읽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결과 공식과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확인을 좀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가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 다음에는 친목집단.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결에서 한 문제가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할 때 꼭 요 그림을 생각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요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자, 요 뒤쪽에 해당되는 관료제, 이제 탈관료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관료제에 해당되는 건 뭐 학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 전문에도 가오, 규약과 절차가 있다, 뭐 창의성이 저해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얘와 관련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뭐 군대, 학교 아니면 군대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료제 관련된 거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적어놔요. 얘는 산업사회에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얘는 명령은 하향식이다. 아래쪽으로만 내려간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 이제 탈관료제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조직 형태가 팀제, 네트워크, 아베바형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조직을 좀 확인해요. 왜냐면 수능 문제는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데 내신 문제에서는 우리
아마 물어볼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관료제가 변해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탈관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료제 탈관료제는 수능 문제 한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그래서 얘는 정보사회. 자, 그 다음에 얘는 다품종 소량. 명령은 상향식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관료제 탈관료제 형태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좀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관료제하고 탈관료제 공통점도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는 평가원 문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효율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규약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게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갖고 일단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분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봐도 그냥 이거 넘어가 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요거. 그래서 기업은 회사, 얘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사내밴드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일탈행동 관련된 것도 한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탈행동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잠깐 시간 한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을 좀 한번 채워놓고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빈칸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할게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일탈 행동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에 어긋나는 거를 일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탈은 뭐 상대성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은 일탈이지만 대학생에 대해서 그런 거 일탈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탈에 좀 상대성이 있다는 거 요걸 한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일탈 행동의 영향.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그냥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는 이론이 아마 이게 시험범일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일탈행동 설명하는 이론은 옆에다가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이론은 자 그냥 구분하지 말고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나눠진다는 거.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능, 갈등.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아노미가 있어요. 아노미.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게 낙인과 착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류를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나머지 뒤르케미 아노미. 아노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뒤르케미과 머트니 아노미. 그래서 일단 뒤르케미 아노미는 어떤 규범 관련된 글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머트니 아노미 같은 게 목표랑 수단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핵심 단어를 갖고 구분하면 좀 쉬울 거예요. 시험에 100점 맞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컨닝하는 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도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문은 조금 확인할게요. 이 그림을 갖고 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차교이론 같은 경우는 누구랑 교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하고 교류하면 그 해당되는 범죄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일탈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우리 한 두 가지만 좀 적어 놓을게요. 얘는 요즘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사회화되는 과정에 대한 걸 설명을 해요. 사회화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우호적 태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어떤 담배 피는 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떠냐면 우리 담배를 피면서 우리 중학생들이 담배 피면 나쁜 건데 주위 친구 담배 피니까 이제 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다음에 낙인 이론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텐데 낙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핵심 단어를 조금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낙인은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주위 사람들의 반응.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자아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범죄자를 낙인 찍으면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차별적 제재. 대우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제 범죄자래. 그럼 대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까지 가는 과정 설명하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객관적 기준은 여러분들 없어요.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낙인 이론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상호작용이 있고 없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 없다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3개의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노미론, 뒤르케미 아노미는 통제 기능을 강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목표랑 수단 간의 괴리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교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하면 되겠죠. 접촉을 차단하고 낙인을 신중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요거를 암기해놔야 돼요. 이 해결 방안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노미는 통제력을 회복한다. 뒤르케미 아노미. 그 다음에 합의된 가치관 정립하는 거 이런 거 뒤르케미 아노미. 그 다음에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 거는 우리 머트니 아노미. 차별적 규제는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해야 된다. 일탈 집단과 접촉을 차단하라. 낙인 이론은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이 또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뒤쪽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대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각각에 해당되는 이론은 여러분들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세훈이는 아노미, 예언이는 뭐 차별, 교제, 그 다음에 다은이는 아노미 이런 것들.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각각의 예문 누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예문은 선생님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학교에 그냥 역할극이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쪽에 해당되는 요거는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노미, 낙인, 차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 예문도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기억을 설명하기 적합한 거는 아노미다. 뭐 그러면서 나왔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나머지. 그래서 뒤쪽에 사회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마 시험 범위가 1, 2는 아니니까 여기가 시험 범위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여러분들 딱 보면 요것만 좀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거, 자, 5번, 6번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까지. 그래서 아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놓치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용 또 하나 있나 한번 보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번째 파트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아마 문제 낼 때 자발적 교사체 이걸로 아마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일탈행동 관련된 이론 있죠. 그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계층과 그 다음에 우리 불평등 현상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직접 교과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마 그 내용에 대한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나머지 내용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 이쪽을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일단 뭐 희소가치 차등 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요거는 아마 그냥 개념상으로 확인해요. 근데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뒤쪽에 해당되는 거 이제 나머지를 보면 다양한 형태가 뭐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권력에 따라서 뭐 나눠지는 게 있다는 거, 교육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있다.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뭐 자료 1하고 2를 봤을 때 어떠냐면 이게 뭐 자료 1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나타난다.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 선생님 느낌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마 기능과 갈등론 구분하는 게 요게 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논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떠냐면 중요한 기능이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차등 분배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불가피하다 이런 단어로 우리 같이 좀 정리해 놓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의사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당연하다.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기논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게 바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거죠.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럼 너도 많은 돈을 받고 싶으면 너도 노력해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한 현상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갈등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거요. 중요한 기능과 덜 중요한 기능은 차이가 없대요. 다 똑같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직업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업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과급 도입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갈등론의 관점에서는 성과급 제도는 우리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성과급 제도의 기능과 갈등론의 입장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도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떠냐면 균형이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논의 관점에서 불평등 현상을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갈등론의 관점에서는 어떠냐면 또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통합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화롭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어떠니 기능 갈등론 구분하는 게 아마 한 문제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도 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우리 계층과 계급 이론. 그래서 일단은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계급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나눠진대요.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본가, 그렇지 못한 애들이 노동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산 수단을 경제적인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경제적인 거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갖고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떠냐면 단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단일적이다. 근데 우리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계층 이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경제도 얘기하는 거죠. 다차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원적으로 분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원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베버의 계층 이론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인데 경제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거 얘는 권력이다. 이렇게. 아니면 얘는 위신이다. 이런 단어를 갖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해 놓으면 되고 여기에 계층 이론 관련된 거에서는 우리 지위불일치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 일단은 우리 해당되는 거 예전에 계층 이론에서는 돈 가진 애가 권력 명예까지 다 있어요. 근데 요즘 계층 이론에서는 우리 해당의 지위가 일치되는 게 아니라 불일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공통점. 경제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거는 공통점이다. 그렇죠? 차이점은 우리 베버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됐고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료는 선생님 봤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좀 표시 좀 해놔요. 합의된 거다 기능. 그 다음에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기능. 그 다음에 강제 이해한 거다 갈등. 그 다음에 직업의 중요도의 차이는 자신한테 유리한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기능의 입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회복지도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 10분 정도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채워넣어 보세요. 자, 마지막 사회복지 하나 정리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게 사회복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거에서 아마 구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사회복지 우리 등장 부분을 조금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회권에 대한 걸 최초로 규정한 게 마이마르법이죠. 그 다음에 뉴질 정책으로 뭐 사회보장법,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정립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면 아마 이거 베버리지 보고서나 바이마르법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유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아마 우리 해당되는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 놓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 복지국가에 대한 흐름은 내가 하나만 선생님 잠깐만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예요. 복지국가. 처음에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1970년에 석유파동. 그래갖고 이때 그 이전까지는 어떠냐면 우리 소국적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가 어떠냐면 복지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치안하고 국방 이런 것만 담당하거든요. 근데 경제 대공황 이후에 적극적 국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복지 문제를 신경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어떠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어떤 복지 혜택만 받으니까 복지병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국가도 역시 어떠냐면 실제로 이제 너무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석유 파동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바뀌어요. 신자유주의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복지 정책을 좀 축소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개념이 어떠냐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떠냐면 경제 대공황 이전에 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떠냐면 이제 적극적 복지로 바뀌어 간다. 70년대 이후에 어떠냐면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아마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쪽에 해당되는 게 우리 바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회보장법.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 흐름을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쪽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를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복지제도 유형을 보면 일단은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핵심 단어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핵심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건 보편이다. 자, 얘는 선별이다. 그 다음 얘는 사전에 예방한다. 그 다음 얘는 사후에 처방한다. 그 다음에 얘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 그 다음 얘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한다. 부정적 낙인. 그 다음에 얘는 능력별 부담이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능력별 부담에 그 다음에 얘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공통점에 해당되는 게 금전, 그 다음에 우리 소득재 분배, 그 다음 얘는 민간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금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건 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빈칸 들어갈게. 사전 예방, 금전, 강제 가입. 뭐, 여기에 해당돼. 근데 여러분들이 요 종류는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사회보험의 종류. 그래갖고 아마 이거를 빈칸을 만든 다음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 보장보험. 그리고 이 단어들은 우리 지금 현재 제도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공공부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거 소득재 분배가 크다. 그래서 사후 처방, 낙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거. 그리고 아마 비슷한 거 또 한 가지 의료 급여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노인, 산모 이런 것들 해당되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 비금전에다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예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A랑 B에 해당되는 게 뭔지 한번 비교해서 이게 뭔지까지 한번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이 제도 명칭을 쓰는 거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개념을 여러분들 확인할게요. 요즘에 등장한 개념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어떠냐면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자활 아니면 취업, 알선 뭐 이런 것들 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게 여러분들 근로장려 세제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장려금 얼마나 주는지를 보면 항상 여기 이 기울기 갖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해와 관련된 여기만큼 해당되는 건 이 기울기만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떨까요? 똑같이 70만 원 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도 우리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 얘와 관련된 우리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600에다가 70. 이 기울기만큼 우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건 어떠냐면 여기죠. 요 기울기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300에서 어떠냐면 900을 뺀 거니까 우리 400분의 70 기울기만큼 아마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똑같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근로장려사용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아마 이거는 선생님하고 본 수업할 때 아마 수능 특강 문제 있어갖고 이걸 아마 계산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마 계산 문제에 대한 게 아마 나올 텐데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 우리 계산 문제 푸는 순서 한번 얘기해 줬었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 B, C 지역의 인구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수급자 비율 구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수급자 수.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건 우리 중복 수급자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이 중복 수급자는 우리 나 이래갖고 이제 구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거 계산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일단은 계산 문제는 아마 수특 문제가 나올 거예요. 수특. 그 다음에 작년도 평가원 문제. 요 정도. 그래서 아마 마더텅이나 이런 걸로 연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마더텅으로 만약에 연습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거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문제만 연습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알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아마 요거까지는 한번 같이 볼게요. 사후처방, 그 다음 기초연금, 그 다음에 가입자하고 우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공부전은 사후처방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재활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뒤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가 아마 시험범일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문제를 한번 보잖아요. 그 문제를 보더라도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입니다. 문제 해당되는 게. 그래서 요 문제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이 자 이것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어떠냐면 이게 교과서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시험 문제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우리 개념 완성 교재 14강 문제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마 수능 특강 문제에 대한 것도 한 두 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해줄게요. 시험 전에.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테스트는 선생님이 우리 촬영은 안 하니까 선생님 테스트 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선생님 따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읍시다.